2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로 이제 기후변화의 개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원인과 영향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기후변화라는 것은 이제 오랫동안 지속된 거의 10여 년 동안 지속된 어떤 기후가 안정적인 어떤 변화를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한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적으로 정의한 기후 변화에 의하면은 현재의 기후 변화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활동, 아까 교통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산업 활동으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잖아요. 그 농도의 변화가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의 기후 변화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도 기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인위적인 온실가스 변화에 의해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기후 변화의 어떤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자연적인 변화 플러스 인위적인 변화를 합쳐서 기후변화의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이제 기후변화다 하고 이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기후변화의 원인은 첫째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연적인 요인은 이제 주로 어떤 대기 자기들끼리 어떤 아까 주요 구성 요소 바람이라든지 강우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변화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거 외에도 태양과 지구의 어떤 입지 변화, 이런 것에 의해서 또 화산 분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지구가 수용할 수 있어요. 이런 자연적인 변화에 의한 것은 수용할 수 있는데,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지구가 수용하기가 좀 어렵죠. 그만큼 이제 피해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공장에서 나오는 어떤 이 온실가스의 종류를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뭐 CH4 그러면 이게 메탄을 말하는 거고, 이산화질소, 그 다음에 여기 이산화탄소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이게는 이제 다 황이 포함된 그런 탄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장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배기가스 나오는 검댕들 이런 것들이 다 인위적인 요인, 얘들이 이제 변해서 기후의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적인 것들은 일단은 놔두고 인위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면은, 온실가스는 가장 큰 요인이 앞에서 이제 이산화탄소는 지구 공기 대기권의 공기의 0.03%죠. 그래서 대개 한 150 ppm에서 한 300 ppm 정도 유지가 되어야지만이 지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데, 최근에 400에서 500 ppm까지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짐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대부분의 원인이 화석연료라는 거죠. 화석연료라면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소를 함으로써 거기에 석탄이나 석유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지금 과거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우디에 있는 사하라 사막도 울창한 숲이었다고 그래요. 이런 숲들이 이제 땅속에 묻힘으로써 수억 년 동안 이게 유지됨으로써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석탄이 되고 석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중동 지방에 지금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가스도 많이 나고. 그런데 우리가 연소하면서 이게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그게 뭡니까? 우리 석유나 석탄과 비슷한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석유나 석탄이 화석 연료인데 탄수화물이라는 건 아니고 그런 게 오랫동안 돼서 고체 연료가 된 건데 이제 우리가 먹는 밥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연료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연료의 밥을 먹게 되면 음식을 먹게 되면은 위로 들어가서 밑속에서 이게 이제 분해가 돼서 장에서 흡수가 되는 것이죠. 흡수가 되면은 이게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포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식물을 이야기하면서 광합성을 이야기했죠. 광합성을 하면 물하고 H2O의 물하고 글씨를 써볼까요? 이게 H2O의 물하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CHO라는 6개, 수소도 6개, 탄소도 6개는 CHO라는 이런 포도당, 탄수화물을 만든다고 하죠. 이 포도당. 이 포도당을 만드는데, 이런 탄수화물을 만드는데, 이것을 거꾸로 하면, 지금 이렇게 갔는데, 이것을 거꾸로 하면, 우리가 밥이라는 이런 밥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이게 분해가 돼서, 포도당이라는 게 이게 돼요. 우리 위에서 받아들여서 세포 속에 들어가면 포도당이 되는데, 이게 이래서 밥을 먹어서 포도당이 되는 걸 우리는 소화라고 그러죠. 소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소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에너지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CH로 다시 분해를 해서 거꾸로 가는 반응을 하게 되면 한 바퀴를 세포 속에서 빙 도는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에너지인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말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만들어지면서 부산물로 똑같이 H2하고 CO2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분해가 되니까, 거꾸로 가니까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햇빛에 의해서 광합성을 할 때는 CHO의 에너지를 저장했어요. 에너지를 저장했는데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반대로 가서 에너지를 방출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CO2와 H2O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산화탄소가 이제 배출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화석연료를 태우게 되면 이런 비슷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산화탄소의 발생에 의해서 지구가 이제 변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지구 온도가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소 비료, 그 다음 화학약품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비료를 너무 많이 뿌리면 여기 암모니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 가스에 의해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어로졸이라고 부유하는 액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토지 피복 변화, 이 토지 피복 변화라는 게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논이인데 깎아버리면 어떻게 돼? 건조지대로 바꿔지는 거죠. 습지가. 또 이렇게 산을 깎아버려도 마찬가지고. 또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나무들을 깎아버리는 산림 파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남으로써 물이 순환되지 않고 온도가 올라가고, 아까 피복변화에서 또 오픈 지금 광주도 아파트를 30층 이상 올리네 마네 이게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높은 아파트를 많이 짓게 되면
바람길이 막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도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기후변화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간 지구 온도의 증가 속도를 과학자들이 이렇게 해봤더니 평균 0.74도 정도, 앞에서 아까 0.6도라고 이야기했죠. 2005년까지가 0.74도 정도 상승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러죠. 온도가 뭐 하루에도 최근에 뭐 지금 봄철에 아침에 4도였다가 한낮에는 20도까지 올라가서 일교차가 뭐 16도 차이 이렇게 나는데 이 0.74도 올라가고 무슨 뭐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건데, 이거는 평균 기온이에요. 평균 기온. 그래서 이거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그 온난화에 의해서 그 빙하가 녹게 되고 해수면이 상승되는 데서 주변이 침수되는 문제, 그 다음에 수억 년 동안 우리가 어떤 기후에 적응되어 있는데 이게 온도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식물들이 고사하게 되고, 우리나라에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뭐 명태가 사라진다든지, 또 그 배를 나주배가 이제 뭐 저기 강원도 고성배로 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한 문제라는 거죠. 사람도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과거에 이렇게 완만했던, 지금 빨간 것이 150년 속도고 이제 파란 것이 100년 속도고 이제 빨간 것이 50년이고 연두색이 25년 속도인데, 기울기가 어때요? 처음 이게 가파라졌잖아요. 이게 기울기가 가파라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문제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 뭐 기울기 보면 0.177 플러스 마이너스 0.52, 그죠? 여기는 0.045였는데 보면은 5로만 나눠도 3배, 4배 가까이 되잖아요. 4배 가까이 기울기가 높아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전 세계 지구 평균보다 훨씬 높은 1.5도씨가 상승했어요. 지구 평균의 2배. 우리나라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지구가 따뜻해지게 되는 원리는 이렇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면 이외에 메탄,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아까 N2O라는 게 있죠. 이게 이산화질소. 프레온가스, 아까 뭐 앞에 항이 붙은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프레온가스예요. 이런 것들은 그 온난화 지수는 굉장히 높은데 양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산화탄소를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산업을 통해서 이런 그 가스들을 지구 온난화 가스를 배출함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GHG라고 표현을 해요. GHG. 그린 하우스 가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을 이 온실가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온실가스라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다른 물질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우리는 이제 그 주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전체 온실가스의 80%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데 얘들이 여기에 이렇게 지구를 마치 이제 그 오존층을 파괴한 아까 그런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자연선을 많이 들어오게 해서 생태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지구 둘레 이렇게 마치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둘러놓은 것처럼 싸고 있어서 이 안에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빙하가 녹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그 계속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건물을 많이 짓고 그다음에 포장을 하죠. 도로 포장을. 그러면서 아스팔트 포장하면 아스팔트 색깔이 검정색이잖아요. 또 도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붕이라든지 벽면 색깔들이 되게 시멘트 색깔들이 회색이잖아요. 물론 이제 페인트를 칠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붕을 하얀색으로 칠하면, 화이트 지붕을 칠하면, 이게 스위스 치리의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햇빛의 반사를 잘 되게 해서 알베도라는 걸 높여요. 그러면 그 지역의 온도를 2 내지 3도씨 정도 낮추는 이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아스파트나 검정색이나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베도를 낮춰요. 그래서 햇빛 에너지를 많이 열을 많이 흡수해서 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는 거죠. 마치 전기장판을 깔아놓은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런데 화이트로 하게 되면 이걸 반사를 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거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만 하더라도 극한적인 온도 상승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하는 이제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중해에 가서 보면은 그 바닷가에 하얀 건물들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스위스 남부에 있는 마하스라는 곳인데 전부 하얀색으로 건물이 칠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알베도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알베도 이펙트라는 것은 햇빛으로부터 복사된 빛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는데, 이게 대기 중에 나타나는 물체에 반사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하얀색이라든지 또는 어떤 물체에 반사되는 게, 하얀색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두운 색일수록 이게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흡수하는 경우는 빛 에너지를 모두 흡수는 0, 모두 반사로 1 이렇게 되는데, 흰색일수록 1에 가깝고 검은색일수록 0에 가깝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눈이 내린 뒤에 햇빛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흡수되지 못하고 기온이 반사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져요. 눈이 온 뒤에는 추워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구름의 양이 지구의 표면에 덮고 있는 눈, 이런 것에 따라서 알베도가 이제 높아질 수가 있다면, 낮아지는 것은 초목으로 덮여진 지표면 및 해양 등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바닷물이라든지 또는 이런 데 흡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구가 온도가 많이 높아지면, 앞에 이제 피해사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동물에 대한 피해들,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에 대한 피해들, 어떤 남극이나 북극의 이렇게 곰이라든지 펭귄이라든지 물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들, 이런 영향들은 수시로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먹이 사슬이 파괴되는 거죠. 그러므로서 멸종하는 동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기후변화 영향 지도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후변화가 어느 지역이 심각한가, 문명이 많이 발달될수록 심각하죠. 이렇게.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없는 동남아 지역도 기후변화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지역도 이렇게 영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보면은 생태계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 폭염이 일어나서 상황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어장이라든지 농작물 재배지 변화, 가뭄이 심화될 수도 있고, 산사태, 비가 많이 오니까 산사태 피해 증가가 증가될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의 사례들을 보면은 어떤 그 집중호우에 의해서 이제 식량 부족이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기온 상승의 문제, 해수의 온도 문제,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바다 생태계가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발생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기후변화의 영향 중에 동물 서식지 감소는 특히 이제 북극 같은 경우에 얼음 위에 사는 동물들이 이제 녹게 되니까 살 곳을 잃게 돼요. 펭귄이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제 플랑크톤의 변화가 일어나면 물고기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곰이나 펭귄들의 먹이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지구 온도가 1도씩 상승하게 되면은 전체 생물의 30% 정도가 멸망에 빠진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 최근에 이제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산불이 이제 자주 일어나잖아요. 이런 산불의 발생 빈도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70년도에서 1986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산불가스 건수가 4배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산림 면적이 6배가 감소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도 지구온난화인데 또 그 원인을 완화시켜주는 산림을 또 제거하는 거죠. 없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고죠, 이중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수면 상승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고, 투바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만연설의 감소 같은 경우에 이제 북극 그린란드 옆에 된 얼음과 만연설이 어떻게 녹고 있는가를 비교하는 1979년도에 이렇게 면적이 넓었는데 2003년도에는 상당히 이만큼이 줄어들고 없죠. 여기도 이만큼이 줄어들고 없고 이렇게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이제 그린란드의 얼음이 얼마만큼 녹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녹아버리면 해수면이 7m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니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이제 기후변화가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례들, 대설, 올해 작년 2020년 겨울에는 1월 달에는 너무 따뜻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금년 1월에는 폭설이 되어서 이제 서울에서 뭐 불과 30분 거리가 뭐 5시간에서 10시간 걸렸다든지, 또 강원도에 고속도로에 파묻혔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이런 대설들이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고, 한파, 최근에 올해는 이제 봄이 굉장히 따뜻합니다만은 최근 몇 년 동안 봄에 우리가 소위 꽃샘추위라는 게 엄청난 한파로 일어나서 과수에 피해를 미쳐서 현재까지도 사과, 배가 굉장히 고가잖아요. 비싸잖아요. 작년에 냉해 피해를 많이 입어서 이런 것들도 이제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강풍, 태풍이 아닌 강풍도 이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서리가 여기 보면 보성에서 5월달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고, 3월달에 순천, 곡성 등에서 서리가 내린 경우도 있다. 서리 대개 가을이라든지 이럴 때 내리잖아요. 이게 생태계에 커다란 문제, 농작물의 피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집중호우, 우박이 여름에 내린다든지, 폭염이 일어난다든지, 가뭄이 된다든지, 태풍, 이상기온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나라에서도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려할 만한 사항들이고, 이런 이제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은 이제 이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는 거, 밥상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기후변화와 관계가 없다? 관계가 많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가 나타나서 기상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홍수나 가뭄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농작물이 잘 안되겠죠. 기후변화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생산량이 감소하니까 사료용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고, 그럼으로써 쇠고기값이 올라가는 거죠. 돼지고기값이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미국의 옥수수값 12월에 인도분의 가격 상승분하고 소고기, 돼지고기 가격의 인상분하고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맞아지는 거고, 소비자 물가와 신선식품의 물가 추이를 보면은 소비자 물가보다 채소 가격은 기후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평균 기온이 2도씨 상승할 경우에 그 쌀 생산량은 4.5% 줄어들고, 사과와 고냉지 배추 재배율은 66%, 70%나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203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밀 수확량이 10년마다 2%, 옥수수 수확이 1% 감소된다. 수자원 확보에도 타격을 미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가뭄이나 홍수가 반복되면은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들고 밀 생산량이 줄어들고 사료용 옥수수 가격이 다운돼서 쇠고기, 돼지고기 값도 같이 올라간다. 다운이 아니라 올라가서 같이 올라간다 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결과에 나타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린피스가 있죠. 세계적인 환경운동 단체인데 서울 사무소에서 2030년도 한반도 대홍수 시나리오라는 것을 해봤더니 2030년도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돼서 국토의 5% 이상이 침수돼서 300만 명 이상의 피해를 볼 것이다. 다른 나라 이야기 아니고 우리나라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부산이에요. 부산. 이번 선거 때 자주 논란이 됐던 LCT인가? 뭐 그런 빌딩이죠. 해운대 이렇게 침수가 다 되는 걸로 나왔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동영상 강의에서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유튜브에서 그린피스 뭐 이렇게 부산 기후변화 쳐보면 이게 다 나옵니다. JTBC 뉴스에서 나왔고 그렇습니다. 한번 꼭 찾아보시면 이게 지금 사진이지만 동영상으로 어떻게 침수가 되는가 하는 것이 시나리오로 나오고 있고, 여기는 인천공항 이야기예요.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다 잠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로 온실가스를 방치를 감소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출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00년도에 우리나라의 모습은 아열대 기후로 진입이 될 것이다. 겨울이 없어지고 삼계절도 될 것이고 해충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것이고, 앞에서 말했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들이 우리나라의 각 곳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스키장 문 닫고 겨울 축제 없어지고, 동해바다의 참치잡이가 많이 활발해 명태는 없어지고 참치잡이가 활발해질 것이고, 해수면 상승돼서 국토가 줄어들고, 태풍, 가뭄, 자연재해 증가되고, 사과 우리나라 재배가 어렵고, 키 등 열대과일을 재배가 이제 활발하게 될 것이고, 진해 벚꽃 축제 불가능하고, 이런 게 2100년도 현재 상태로 온실가스 배출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한의 자연환경을 보면은 앞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고 봄꽃 개화 시기가 빨라진다. 여름철에 전염병, 봄철 발생 증가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철새, 외가리, 백로, 여름 철새가 텃새가 된다. 우리나라 살게 된다 이 말이죠. 대나무 서식이 계속 올라오게, 대나무 겨울에 잘 살지 못하는데요. 남쪽지방에 많이 살고 있죠. 북쪽으로 계속 올라간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감염병에 의한 매개체 증가도
끊임없이 진드기 같은 경우가 1995년도에 이렇게 남쪽에만 있었는데 점차 중부지방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순수감염 환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농업도 당연히 기후가 열대가 되니까 농업의 해충, 병해충도 증가가 돼서 농약의 종류도 많아지고 영양 살포량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송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과일 지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한라봉이 전라북도 김제에서 재배가 되고, 현재 우리 해남이라든지 이쪽에 한라봉 많이 나오잖아요. 울금이 진도에서 파주까지 가고, 복숭아가 청도에서 파주까지 가고, 양파가 무화과가 영암에서 충주까지 가게 되는 거고, 대구 사과는 포천, 지금 고성에 있는 사과가 당도도 높고 굉장히 좋다고 금년도에 농산 품질 거기에서 대상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보성 녹차가 고성으로 가게 되고, 고성 우리 곡성에 있는 멜론이 양구까지 가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별로 벼의 재배지, 맹류, 보리의 재배지를 쭉 봤을 때 이제 여기 보시면 한냉지가 이런 것이고 적지가 파란 것이잖아요. 부적지. 근데 사과 재배 면적을 보면은 현재는 이렇게 우리 지금 가까운 곡성, 옥과 같은 데 사과 재배되고 있잖아요. 장성도 사과 재배가 됩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재배가 얼마든지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대구 지역이 이제 사과가 많이 나고 이렇죠. 그런데 이게 점차 북상해서 빨간 데에는 재배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주변에서는 사과 재배가 안 된다는 거죠. 점차 북쪽으로 가서 적지가 이제 북한으로 올라가는 거고, 더 올라가면 사과를 이제 우리나라 재배가 곤란한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열대과일의 재배 면적이 현재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패션프루트, 그 다음에 망고, 고아비, 용과, 아보카도, 바나나, 파파야. 그동안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고 동남아 여행가에서 접했던 이런 과일들을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국산을 이제 먹게 된다는 거죠. 현재 이렇게 많이 재배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선녀벌레라든지 매미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폭염이 지금도 높은데 앞으로 이제 더 증가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폭염이 증가되는 원인은 이제 또는 기후가 또는 도시의 열섬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렇게 공기가 아까 비행기에서처럼 위로 올라가서 공기가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차가운 데서 높은 데로 공기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위쪽이 차가우면 공기가 이렇게 순환이 잘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공기의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상층의 온도가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공기가 안정됐다는 거죠. 기온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기온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공기들이 안정되게 되는 거죠. 안정되게. 기온이 역전됨으로 인해서. 그러므로서 확산이 안 되고 여기에 공기가 모여 있으면서 오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기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그렇게 안 됨으로써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정의, 영향,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시가 끝났고 3차 시에서 계속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